요즘 아파트 분양가,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한마디로 미쳤다 싶을 수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지난해까지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10월 달에 분양하고 있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아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 우리가 국평으로 알려진 84 기준 분양가 최고액이 무려 1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강북 지역의 84 국평 기준의 아파트 분양가가 14억 원을 넘어섰다. 이게 최근 6개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가파른 상승세인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시장의 규제가 완화됐고 다소 그 다음에 물가가 계속 비싸지니까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면서 분양가도 무려 반년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최고가 기준 21%나 가파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지금이 오히려 싼 가격이야, 자, 이런 심리가 퍼지면서 청약시장도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청약시장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갈등, 이런 고민에 빠진 분들도 있죠.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살까? 또 반대로, 그런데 너무 가격이 비싸, 많은 빚을 얻어야 돼, 이 같은 갈등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은 아파트가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그 말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조금 더 깊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요, 지금이 집값 상승기일까라는 거죠. 지금은 분양가가 오르고 있지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분양가, 고분양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고분양가인데 이것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컨대 뭐 14억이다, 이 가격 이상으로 내가 이 아파트가 비싸질 거다,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고분양가 이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 지금 강북 지역 아파트들이. 자, 그런 생각.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만약에 사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서울 강북 지역의 전용 우리가 국평 기준 84 기준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크게 보면 올 4월 달, 그 다음에 8월 달, 또 지금 10월 달에 분양하고 있는 3개 단지 아파트를 비교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보면 올 4월 달에는 희경자이 쪽에서 9억 6천만 원, 뭐 한 10억이 못 되죠. 4월 달입니다. 자, 8월 달에는 레미안 라그랜드라는 아파트가 10억 9,900만 원, 11억 정도로 볼게요. 무려 4월에서 8월 사이 한 넉 달 사이에 뭐 1억 이상 올랐죠. 자,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는 12억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고가 기준은 14억짜리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가격이 오를 거야, 분양가가 오를 거야 해서 지금 안 사면 더 비싼 가격에 살 거야 해서 청약 경쟁률도 매우 뜨겁습니다. 예컨대 지난 8월 달에 분양했던 레미안 라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무려 98.4%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하나 빠진 게 9월달 하나 분양된 게 빠진 게 있는데, 동대문구에서 이 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폴의 아파트는요, 최고가가 11억 6,800만 원입니다. 국평 기준. 이때도 1순위 평균 경쟁률이 99.7대 1. 상당히 거의 뭐 100대 100명 중에 1명 정도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문동의 아이파크 10월달 최고가가 무려 14억 원 이상이다. 자,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 강북 쪽의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건설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쟁률이 분양이 잘 되니까 자신감을 얻고 계속 분양가를 자신감을 얻고 계속 올리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심리거든요. 자, 그런 현상도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는 아파트가 지금 비싸진 것이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 영향이 크다. 이것을 잘 구별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집값 상승기일까? 물가가 올라서 분양가가 비싸진 거지 집값 자체의 상승기는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높은 고분양가 이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 자, 이것을 냉정하게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야 돼 말아야 돼 사면 어떻게 사야 돼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집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돈 가치가 싸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면 월급이 많아지잖아요. 소득도 많아지고 그러면 소비도 많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 하죠. 그래서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때로는 국가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경제는 좋지 않은데 물가만 오른 것,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 경제도 좋지 않고 오히려 이제 물가도 빠지는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방향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입니다. 즉 경제도 침체되면서 물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하락되는 것이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나쁜 건 아니죠. 경제가 성장하니까. 근데 이 인플레이션 과정에서도 국가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경제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저는 한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를 정상적으로 보면 안 된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아무리 고분양가, 다음 달에 분양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더 높아질지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한국 경제가 어떨까? 만약에 나쁜 디플레이션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하락된다. 이 말은 상품이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때는 오히려 현금이 좋습니다. 지금은 현금이 나쁘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디플레이션 때는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즉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디플레이션도 좋은 디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디플레이션은 기술이 혁신되고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상품에 대한 원가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노트북이 한 20년 전에는 뭐 이런 노트북을 사려면 몇 천만 원 줬어야 했습니다. 2000년 초반에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100여만 원 정도 하면 아주 좋은 노트북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술 혁신,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물가가 떨어진 거죠. 이런 것들은 좋은 디플레이션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디플레이션은 어떤 경우냐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 소비 감소, 총체적인 수요, 즉 소비의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대출이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총체적인 수요의 급격한 감소, 이게 위험한 디플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험하다는 것은 경제 공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국가부도 경제 공황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섰다, 한국 경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위험한 디플레이션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거거든요. 그나마 일본은 엔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공황으로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개걸음으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지속해 왔던 거죠. 자, 일본 지난 20년, 30년 보면 물가 안 올랐습니다. 월급도 안 올랐습니다. 자산 가격도 안 올랐습니다. 심지어 아파트가 엄청 가격이 반토막 났다. 그런 뉴스들, 보도들은 다 있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디플레이션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경제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 위험한 디플레이션, 이게 말 그대로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게 지금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섰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즘 이런 기사들 많이 보죠. 한국 저출산 30년 성장 발목 잡는다. 지금 보시면 세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한국은 2001년 기준에 5.4%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었죠. 지금 비교해 보면.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2024년 1.7% 정도로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OECD.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칫하면 한국은 추세적 디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했다는 거죠. 자, 그래프 보십시오.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더 떨어지는데 더 큰 문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자, 올해 1.9% 정도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자, 이것은 내년 1.7%더 떨어진다면 이게 추세적인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의 위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플레이션은 자산 가격의 하락을 초래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1년도에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5.4%의 잠재 성장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3.8%,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2.2%, 그리고 올해 1.9% 예상, 내년에는 1.7%로 더 하락. 자, 이것이 바로 추세적으로 디플레이션. 자, 그런데 이 같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 추이는 2013년 이후 12년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빠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내년에는 세계 1등 경제 대국이죠. 미국이고 또 자본주의에서 가장 성숙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이 미국보다 잠재 성장률이 낮다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거거든요. 미국은 엄청나게 항공모함이고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그냥 보트 수준이잖아요. 그럼 더 날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년에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죠. 자,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 즉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왜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 내년에도 더 떨어진다고 할까? 이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세 가지인데, 노동, 그 다음에 자본,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동, 자본, 생산성, 그 세 가지 우리나라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자, 이것은 노동 부분에 취약하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니까 국내외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본이 나쁘죠. 그 다음에 생산성도 최근까지 우리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해야 돼. 노동 생산성, 결국 일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로 버티고 있는 국가가 선진국 가운데서도 한국입니다. 가장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추세적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했다. 그 가운데 특히 인구입니다. 지금 이제 헤드라인에 있는 것처럼 한국의 저출산이 30년 성장에 발목 잡는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 가운데서 또 가계부채,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겠지만 다 알고 있는 가계부채도 크게 위험한 맥락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심지어 인구 감소, 우리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인구 감소에 속도진이 붙었다 할 정도로 급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 8월 달 기준으로 보면 통계청 작성 자료, 전년 동월 대비, 즉 2022년 8월 기준 무려 12.8%나 전체 인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격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에는 무려 10,000명 이상의 인구 감소가 10,000명대를 초과한 최초의 달이다. 최초의 기록이다. 올 8월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출생률을 한번 보면 출생아 수가 2023년 통계치 잠정치가 18,984명이라고 합니다. 출생률 추이. 자, 출생률 추이도 여기 보면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연동해서 봐야 되는 통계 자료가 뭐냐면 인구 이동입니다. 인구 이동은 적극적인 거주지가 읍명동 단위로 크게 이제 바뀌는 현상들을 뜻하는데, 인구 이동이 지난 9월 달 기준입니다. 45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2년 9월 대비 1.6%, 약 7,000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9월 기준으로 볼 때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최소치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면요. 지금 그림에는 어떤 아파트의 입주를 축하합니다. 자, 이런 플랜카드가 그려 있는데 이게 인구 이동이 주택 거래와 연관이 됩니다. 예컨대 지난 7월달, 8월달 주택 거래가 잠시 활발했던 이 시기에는 인구 이동이 7월달에는 23,000명, 8월달에는 2만 명 정도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10월이니까 3개월 만에 증가가 아니라 7,000명 정도, 이거는 크게 감소한 거죠. 2만 명 넘게 감소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7,000명이 감소했으니까. 자,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아파트 또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예컨대 청년층이 감소하죠, 고령화죠, 금리 상승 이런 등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부진,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아파트가 비싸진다기보다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고분양가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그 가격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어떨까? 저는 다소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때는 이제 자산 가격의 하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서울 인구. 서울이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인구 감소가 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자,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했고, 또 인구 감소가 대부분 경기도로 이사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서울만 하더라도 강북이 있고, 크게 보면 강남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강북의 아파트와 강남의 아파트는 당연히 강남 쪽의 아파트가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싼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쌌던 강북의 아파트 분양가가 14억을 돌파했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처럼 서울 인구가 계속 빠져나간다, 감소하는 추세에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 바로 강북 지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은 아무래도 부유층들이 살잖아요.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 아파트 분양을 했던 사람들은 강남을 즉 서울을 벗어날 가능성은 강북에 있는 사람들보다 확률이 적다라는 뜻에서 보면 서울이 지난 10년간 인구 감소 1위였다라는 현상에서 보면 지금 강북 지역의 고분양가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집값 상승기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분양가가 비싸졌다 해서 이게 집값 상승기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 아파트가 비싸진 것이 아니라 물가 인상으로 돈 가치가 떨어진 것을 뜻한다. 자, 이것이 이 말이냐 그 말이냐 비슷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 경제의 디스플레이션, 경기 침체 가능성하고 염두를 같이 연관시켜 볼 때는 오히려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최초의 장기 디플레이션도 가능성도 있고 고분양가 아파트가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같은 고분양가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을 사야 될까 기다려야 될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결국 돈입니다. 그죠? 돈인데 한마디로 절대 무리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내가 집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면 좋겠습니다. 왜? 무리한 자금 조달은 내가 상당하게 빚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또 디플레이션의 장기화,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고분양가 아파트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집값 때문에 지금 고분양가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빚 갚는다고 원리금 상환한다라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자칫하면 우리 가정 경제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을 사느냐 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단순하게 분양가로 보지 마시고 이 분양가, 고분양가가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보시고 이것이 집은 몇십 년짜리이고 내가 상당히 10억이 넘는 돈을 뭐 빚이든 내 돈이든 지불했다면 이것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오래 장기간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랑 연동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한다면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가장 기준은 나의 자금 사정, 절대 무리한 자금 조달은 신중하시고, 그렇지만 내가 자금이 여유가 있고
나는 내 집이 필요하고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내 집이니까, 내가 살 집이니까 설령국에 떨어지더라도,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여유가 있고 자금에, 그 다음에 내 집이 필요하고 하시는 분들은 집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 추억들도 많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쌓아가야 될 그런 시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절대 무리한 자금을 조달해 가면서 고분양가에 두려워서, 즉 또 계속 비싸질까 봐 분양가가 너무 조급한 선택은 정말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서울 지역, 특히 강북 지역의 아파트 고분양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리해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